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오늘 월요일 2부 순서 옥선이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칼럼니스트 옥선이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했지?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맞아요. 날씨가 네. 선선해져서 이렇게 정말 여름이 가버리는 거야. 참 서운해요. 혼자 서운했었는데 난 싫어. 어머, 그러세요? 아침 저녁에 저희 집에서는 정말 춥더라고요. 난 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너무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약간 도톰한 이 체력입을 네. 덮는 거 너무 좋아요. 네, 하늘도 맑고. 옥선희 씨 말 듣고 여름이 다시 올까봐 무섭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느낌이 나길래 네. 요즘 개봉관에서는 대작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네. 저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음악 영화가 참 좋았어요. 그게 언제 했어요? 아니 이제 개봉하려고 해요. 네네. 근데 키라 나이틀리라는 영국 배우를 네, 제가 네. 참 좋아하는데 Love Actually에도 네, 나오고 네. 또 그 슈팅 라이크 베컴으로 제인 오스틴 영화에도 네, 많이 네. 나오고 그죠? 그런데 이 배우가 노래까지 부르네요. 비긴 어게인에서 잘해요? 아주 가창력이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배우들은 원래 이렇게 분위기를 잘 그죠,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네. 참 좋았어요. 그래서 네. 키라 나이틀리를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생각난 영화가 어톤먼트입니다. 네, 속죄라는 뜻이죠. 저는 키아라 나이틀리가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 배우 같은 벌써 양악 수술하고 네. 치아 교정하고 네. 뭐 손 볼 때 막 다 보면서 났을 네. 텐데 그냥 그대로네요. 네, 그게 참 고맙고, 네, 이 배우의 매력이죠. 네. 그래서 참 좋은데, 어톤먼트를, 키라 나이틀리 나온 영화 중에서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어톤먼트는 소설의 파괴력과 치유력을 이야기하는 영화인데요. 조 라이트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키라 나이틀리와 제임스 맥어보이가 주연을 맡았고 네. 제작 연도는 2007년도 작품이고 123분에 이르는 좀 긴 영화입니다. 네. 그 조 라이트 감독이 만든 게 그래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어톤먼트는 오만과 편견의 제작사인 워킹 타이틀이 제작을 맡았고요. 그 영화도 재밌었어요. 네, 워킹 타이틀 하면 요새는 이제 영화 제작사가 부각되는 경우는 사실 드문데 워킹 타이틀의 영화다. 그러면 러브 액츄얼리부터 시작해서 로맨틱한 코미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러브 액츄얼리는 아무 때나 봐도 정말 좋더라고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면 특히 좋고 네, 왜 네. 거기 키라 나이틀리에게 왜 사랑을 고백하러 네, 오는 네, 남자가 네, 있었죠. 네. 그때 스케치북에다 이렇게 네. 써서 하는 거. 그거는 뭐 요선 개그 콘서트 뭐 이런 데서도 다 패러디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아니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도 마음 따뜻하게 네. 묘사했어요. 네. 그리고 주연 여배우가 키라 나이틀리라서 다시 이제 오만과 편견팀이 다시 만난 작품이라는 네. 그런 선전 문구만으로도 그 내용과 분위기가 짐작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이언 맥큐언의 소설이 원작이고 네. 위험한 관계로 아카데미 각색상을 수상한 바 있는 크리스토퍼 햄튼이 각색을 맡았고 네. 관록의 배우인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와 브렌다 블레신이 조연으로 출연을 했고 네. 상도 엄청 많이 받은 그런 그래요? 대중적인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 마케팅을 할 때 포장이 좀 다소 엇나간 부분도 있어요. 네. 2차 세계대전 배경의 비극적인 사랑 영화라는 것이 당시 이제 개봉 당시 우리나라에서의 포장이었는데 상업성을 고려한 요약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근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영화의 핵심은 아니에요. 네. 어톤먼트는 소설의 파괴력과 치유력을 이야기하는 영화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당돌한 소녀가 네. 원숙한 소설가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DVD 안에 서플먼트 해설 등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제작진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액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성장의 큰 틀 안에 4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네. 각 장은 배경과 분위기가 다 다르고 현실과 상상 그리고 시공이 얽혀들어서 주의력이 좀 모자라신 관객은 주인공이 이게 죽었나 살았나 해서 어리둥절해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음악을 한번 사운드 트랙을 들어보시고 그 이야기 줄거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이핑하는 소리죠? 네. 작가의 타이핑 네. 그거를 음악으로 잘 연결을 했어요. 자, 줄거리 소개 들어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첫 장은 숲으로 둘러싸인 1935년 여름의 탈리스 저택입니다. 무대입니다. 20여 년 전 버림받아서 홀로 된 가정부 그레이스, 브렌다 블리신이 맡았고요. 네. 그레이스의 아들 로비, 제임스 맥어보이가 맡았습니다. 로비는 주인의 배려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해요. 네. 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로비는 주인 댁 딸인 아름다운 세실리아, 키이라 나이틀리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젊고 오만한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사소한 오해를 거듭하면서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탈리스가의 장남 레온이 친구 폴, 베네딕트 금버바치가 맡았는데 셜록 네. 시리즈로 최근 유명해졌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안 알려진 배우였어요. 그때는 정말 네. 뭐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폴과 함께 귀가를 해서 저녁 파티에 로비를 초대한 오후 로비는 세실리아에게 사과 편지를 쓰던 중에 성적 충동을 담은 노골적인 편지도 함께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수로 이 편지를 세실리아의 동생인 브라이오니에게 맡기면서 언니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희곡을 쓸 정도로 조숙한 브라이오니는 언니와 로비의 실랑이를 본 데다가 이제 편지를 몰래 훔쳐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꿈속에서 나는 너의 뭐 아름다운 육체에 키스를 해 뭐 이렇게 쓰인 편지도 이제 훔쳐보게 되고 또 세실리아하고 로비의 이제 격렬한 섹스까지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에 네. 한밤중에 사촌 롤라가의 겁탈 사건이 발생하자 브라이오니는 로비를 범인으로 지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사랑을 확인하게 된 로비와 세실리아가 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범인은 다른 사람인데 예. 브라이오니가 이제 자신의 상상력이 너무나 발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얄미웠겠죠. 언니하고. 네, 그것도 약간 표현이 됩니다. 예, 네. 로비를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고요. 둘째 장에서는 군에 강제 짐직된 로비가 두 동료 병사와 함께 프랑스 북부를 헤매다가 네. 5천여 명의 병사가 모인 덩커크 후속 작전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덩커크 후속 작전의 마지막 날의 혼동 속에서 폐혈병으로 숨을 거두면서 내게 돌아와라는 세실리아의 애절한 편지 목소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 장은 대학 진학 대신에 간호사를 자원해서 부상병을 돌보는 브라이오니가 자신의 오해와 잘못된 증언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로비와 세실리아에게 속죄하려는 노력,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비난하는 로비와 세실리아의 갈등에 할애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로비는 죽은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약간 혼란이 있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밝혀져요. 네. 왜 그런 네.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럼 마지막 장에서 유명 작가가 된 노년의 브라이오니, 바네사 레드그레비가 네. 맡았어요. 네.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인 속죄, 어텀먼트의 비밀을 밝히는 에필로그가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요약은 잘 해드렸지만 막상 어렵- 보시면 네.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 네, 모든 게 잘못되기 전 하루 동안에 일어난 탈리스 저택에서의 극적 사건들은 아름다운 전원풍광과 햇살, 그리고 밤의 불빛 아래서 브라이오니의 오해가 빚어낸 시각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복귀의 시점, 그리고 브라이오니의 젠 발걸음을 따라 펼쳐집니다. 제인 오스틴풍의 우아한 소동극 같기도 하지만 들뜬 가운데 불안이 감지되면서 비극으로 마감이 됩니다. 네. 촬영 감독 시무스 맥가비는 탈리스 저택의 배경을 촬영할 때 크리스찬 디올의 스타킹을 필터로 사용해서 화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했다고 해요. 진짜? 네. 일반 스타킹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디올 스타킹이에요. 너무 웃겨. 재밌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 장마다 이렇게 이제 촬영 방법이나 이런 걸 달리해서 이야기가 네. 첫 번째 장은 이제 제인 오스틴 소설 같은 분위기, 두 번째 장은 전쟁 영화 같은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네.
두 번째 장인 나고한 로비와 두 동료 병사가 목격하는 전쟁의 참상은 평화로운 프랑스 북부 전원풍광과 대비되어서 아주 참혹하게 부각이 됩니다. 네. 덩커크 후속 작전의 혼란을 1000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해서 5분여에 이르는 스테디캠 싱글샷으로 촬영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테디캠이라는 건 좀 약간 안정적으로 카메라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이는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한 번에 쫙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몹신 촬영하듯이 유튜브 내 그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노래하면서 장소 이동하면서 그런 몹신 촬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효과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브라이오니가 근무하는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 장면은 핸드헬드 카메라,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서 브라이오니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필로그는 텔레비전 화면틀을 사용해서 현대성과 인터뷰라는 사적 고백 형식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장의 이야기는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효과적으로 네, 사용하면서 13살, 18살, 77살로 성장해온 작가 브라이오니의 머리와 가슴과 손에서 탄생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밝혀져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도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당시 시사회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가 뵀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원 시절의 브라이오니는 용기가 없어서 실제로는 언니를 찾아가지 못했었고 그러니까 증언을 번복하겠다는 고백도 허구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혼란과 또 변덕 네. 이런 것까지 그대로 네. 이제 드러낸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간 순서도 또 딱히 네.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로비와 세실리아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1940년 6월과 10월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기 네. 때문입니다. 네. 꿈결처럼 이구의 전장을 헤매던 로비가 내게 돌아와 하는 세실리아의 애절한 편지 목소리를 떠올린다든가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어. 서재에서 순수한 열정으로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로 돌아가서 너를 찾고 너를 사랑하고 너와 결혼하고 치욕 없이 살 거야 라고 했던 독백도 모두 브라이오니의 상상 속의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됐어야만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브라이오니가 이제 영화 제목처럼 속죄하는 네. 형식의 그런 영화인 거죠. 네. 이 전쟁시는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2003년도 작품 콜드 마운틴을 연상시키는데 네. 그런 인연 때문인지 안소니 민겔라는 에필로그에서 브라이오니를 인터뷰하는 사람으로 출연을 했고요. 2008년 3월 18일 54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안소니 민겔라의 마지막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나르디스님의 코멘트인데요. 음악감독 다리오 마리아넬리의 음악이 매우 아름다워서 음악만 들어봤다고 하십니다. 영화는 못 보시고. 근데 컴버배치가 나온다니까 꼭 보고 싶다고. 지금 여기 사진도 올려주셨어요. 네. 네. 근데 영화에서는 좀 나쁘게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 영화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소설의 상상이라는 네. 건데 브라이오니가 자신이 21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소설 어톤먼트를 쓰고서 했던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토록 원했고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언니와 로비에게 그들만의 삶을 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 그리고 독자들이 희망을 볼 수 없어서 내 마지막 친절로 행복을 선사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무해라. 네. 어쨌든 이런 고백이 소설가의 역할, 더 나아가서 창작과 창작자, 즉 신과 그 피조물에 대한 사색을 요구하는 거죠. 네. 감독 조 라이트는 어톤먼트를 굉장히 잔인한 영화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불안정하고 창조적인 힘을 가진 거짓말쟁이 소녀의 인생 여정을 그녀의 시점에서 그녀의 감독하에 그녀가 만든 이야기를 통해서 그렸다. 네. 소녀는 성장하여 이야기하기의 본질과 이유, 그 힘과 영향력을 밝힌다. 시로 안심을 시키다 갑자기 비속어가 나오고 상류 생활에서 전쟁의 참상이 묘사되는 등 잔인함과 충격의 본질을 재현하려고 했다고 연출의 별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원작자인 이언 맥큐언도 직접 너무나 이제 복잡한 소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영화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이 지켜봤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영화 DVD 속에 들어있는 감독의 코멘터리를 통해서 좀 더 영화를 이해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옥선희 씨가 주신 그 정리된 메모입니다. 시작 타이틀에 인형 작가인 나의 어머니가 만든 탈리스 가족을 보여주려고 했었다.
브라이오니가 이야기를 만드는 신과 같은 존재이므로 인형의 집에서 시작하여 브라이오니의 얼굴, 이어서 집 안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인생의 연속성을 상징했다. 브라이오니가 작게 보이도록 벽지의 꽃무늬는 큰 것으로 썼다. 저태가 풀밭 위에 두 자매를 부감한 것도 신의 창조물이란 상징으로 인형을 도입부에 둔 것과 같은 의미다. 세실리아와 로비에게는 물의 이미지와 지하에서의 죽음 이미지를 주었다. 일장에서의 분수 속으로 뛰어들기, 수영, 욕조가 그렇다. 에필로그에서 브라이오니가 밝혔듯 로비는 1940년 6월 1일 던커크 후송작전 마지막 날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찾아 들어가 지하에서 폐혈증으로 숨을 거두었고, 세실리아는 1940년 10월 15일 발생한 지하철역 폭탄 투하로 인한 수도관 붕괴로 수상되었다. 토마스 병원에서 간호장이 브라이오니에게 There is no 브라이오니라고 하는 장면은 개인이 아닌 간호사로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는 내 실체를 어찌 알며 또 어떻게 믿나, 즉 정체성에 관한 것이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봤는데도 자신은 이해했다고 생각한 소녀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다. 정체성에 관해서는 베니스 영화제 인터뷰에서 제임스 맥커보이가 로비 역에 관해 했던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로비는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주는 캐릭터다. 로비는 누가 보아도 순수한 인물이다. 개인의 정체성이란 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 브라이오니가 로비를 강간범으로 만든 것처럼 그는 그때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자신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주지 않는 것에 고통받는 것이다. 그의 살아있는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고통이다. 그걸 알고 있는 것은 오로지 세실리아뿐이다. 소설의 파괴력과 치유력은 뇌를 다친 프랑스 부상병 릭 코넬을 통해 구현했다. 브라이오니는 릭에게 언니와 로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릭이 죽을 때 드뷔시의 클라르드 린느와 연결되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 얼굴만큼 흥미로운 것이 없어 클로즈업을 좋아한다.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말들이 DVD를 보면 네. 그 부록으로 들어있어요. 네. 네. 자, 원작자와 각색자 얘기 잠깐 더 하고 의상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조 라이트 감독은 그 원작자 이언 맥큐언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인테리어서 무척 긴장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딱 보면은 인테리가 막 이렇게 풍기는 인테리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언 맥큐언 감독은 아주 치밀한 구성,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 탁월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어톤먼트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요. 네. 그의 소설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한 뭐 영화나 텔레비전 영화는 모두 현재까지 17편에 이릅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각색자 크리스토퍼 햄튼은 위험한 관계로 아카데미 각색상 등 많은 상을 받았던 감독인데 연출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메이지너리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시크릿 에이전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개봉됐던 캐링턴도 바로 크리스토퍼 햄튼이 직접 연출하고 각색까지 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크리스토퍼 햄튼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좋은 책을 각색하는 것이 형편없는 책을 각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어톤먼트는 네. 지난 20년간 나온 소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소설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소설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작자도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잘 각색을 했으니까 정말 뛰어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의상 얘기를 제가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네. 세실리아의 드레스 패션과 순수 사진 작가로 그리고 2차 대전 중 보그지 특파원으로 연합군 승전을 위해 압력하기도 했던, 그렇지만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만레이에 가려져서 작가로서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엘리자베스 리 밀러의 사진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해요. 네. 특히 키라 나이틀리가 우아하게 왜 서재에서 입었던 그 초록색 드레스는 드레스. 인스타일 매거진에 의해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이 긴 담뱃대를 들고 뽐냈던 검은 드레스, 그리고 7년 만에 외출해서 마릴린 monroe가 지하철 통풍구 바람에 날리는 그 유명한 치맛자락을 움켜쥔 것으로 유명한 하얀 드레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 리가 입었던 화려한 붉은 드레스 등을 제치고
영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로 그래요?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실리아의 이 초록 드레스는 너무 얇아서 제작진이 곤충 자세 뭐 이런 걸로 불렸던 서재에서의 러브신 촬영 중에 너무 자주 찢어져서 여러 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아, 정말 에피소드가 재밌죠.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내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의 네. 뒷이야기 알아내는 거. 네. 요새는 그전에는 참 이게 나쁜 말로 쓰여졌는데 변태라는 말이 요즘은 참 귀여운 말로 왜요?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가 좋다고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귀여운 변태다 하고 웃었는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실리아가 등 쪽 네. 허리 부분까지 깊게 파인 강렬한 색상의 드레스나 몸매가 아련하게 내비치는 얇은 드레스를 주로 입은 데에는 네. 키라 나이틀리의 아름다운 등과 보디 라인을 보여주고 싶은 감독의 뜻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세실리아가 여기서 극 중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3, 40년대 여성의 담배 피우는 모습에 몹시 매혹되어서 감독이 네. 일부러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의상을 보서도 이제 성격이 드러나는데 반면에 브라이오니는 무채색 계열의 단순한 옷차림을 네, 네. 보입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통일을 해서 네, 13살, 18살, 77살 그렇게 다 이렇게 통일도 하고 눈 밑에 점까지 찍어서 그렇게 집중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쉬는 시간에 어머니 네. 역이 좀 네네. 이렇게 미흡했다 그랬는데 그냥 원래 기억이 안 나나요? 네네. 네. 원래 어머니 역은 에밀리 왓슨이나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관심을 보였는데 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 캐스팅이 안 되는 바람에 어머니 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네, 해요. 네. 그리고 원래 키라 나이틀리도 18살의 브라이오니 역을 연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만과 편견 때보다 훨씬 성숙해진 키라 나이틀리의 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독이 주인공인 세실리아 역으로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시대적인 상황과 동생의 그 어떤 약간의 어린 시절의 아기가 이렇게 같이 돼서 네. 파괴되는 사랑 주인공이 훨씬 낫죠. 그럼요. 네. 키라 나이틀리 아마 대표적 중에 하나일 건데, 네. 여기 초록 드레스 올라왔다. 담배 피면서 초록 네네네네, 드레스 입고 있는. 네. 저기 나르디스님이신가요? 또? 네. 네. 이 저희- 드레스 멋있었어요. 네, 예. 나르디스님 안 계시면, 안 들어주시면 저희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아름답기는 한데 너무 볼륨은 없다. 그러니까 키라 나이틀리 굉장히 말랐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멋진 몸에 뭐 볼륨까지 기대하세요. 아니 왜냐면 원래 드레스라는 거는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네. 뭐 그에 드릴 이야기들이 많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 로비 역할을 맡은 배우가 사실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키도 좀 작은 것 같고요. 제임스 맥어보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아마 나니아 연대기에서 반인반수 판 역할로 처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네. 비커밍 제인에서 제인 오스틴의 첫사랑 톰 루플로이 역할로 여성 팬들을 얻기 시작했고요. 아마 최근에는 오히려 엑스맨 시리즈에서 찰스 자비에르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것으로 좀 네.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키아라 나이틀리는 그래도 영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키라 나이틀리가 85년생인데 슈팅 라이크 베컴 2002년도에 이걸 찍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거든요. 네. 그때 같이 출연했던 인도 출신 배우는 그냥 묻혀버렸는데 이 영화로 약간 조연이었던 키라 나이틀리가 더 성공을 거둔 다음에 그다음에 러브 액츄얼리, 캐러비안의 해적 시리즈, 그리고 오만과 편견, 이런 작품들, 그리고 흥행 영화, 이렇게 네. 대작 블록버스터에서부터 네. 작품성 있는 영화까지 정말 고루 출연하면서 네, 네. 엄청난 그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9살밖에 안 됐는데. 네, 비긴 어게인에서 노래까지 부르는 걸 보니까 뭐야 이거 정말 너무해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어탄먼터. 그게 벌써 2007년 영화예요. 네. 아이고 참. 비더슈탄트님이 국민 라디오 컨텐츠가 정말 좋아졌네요. 인지 아셨나요? 네, 땅콩마녀님은 지금 대한민국 엄마들의 이름으로 국회에 기자회견하러 간다고 곧 도착할 거라는 얘기를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게시판이 없어져 버렸네. 잠깐만요. 그리고 네, 블루벨벳님
음식은 잘못해도 가서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런 얘기 써주셨어요. 아까 국회 가신다는 그분 얘기의 답글이에요. JJ 김님도 그렇고 수빈 엄마님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서 걱정 없이 방송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버 피닉스 님도 네. 이게 8월 7일 이게 왜 또 게시판이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오늘 어턴먼트 영화 얘기. 네. 그러면은 음악 뭐 들을까요? 네. 이 영화 중에 또 나오는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White Cliffs of Dover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제목으로 영화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곡을 좀 골라봤습니다. 군인들이 불렀던 노래지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베라린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아라 나이틀리가 이런 얄미운 얘기도 했대요. 마른 것은 언제나 옳다. 뭐야. 퀴담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건데. 좋아하는 거 취소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래도 어쨌든. 네. 김지환님, 양파즙 선전 오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올려주세요. 네, 옥선희 씨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